안녕하십니까. CNR 리서치입니다. 최근 임상시험 환경 변화에 따른 이후 임상시험 수행 방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과 대비를 위한 고민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현재 COVID-19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앞으로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과 관리 방식에 있어서도 보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CNR 리서치에서도 임상시험에 적용할 IT 테크놀로지 개발을 위한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영상은 CNR 리서치 운영본부에서 준비한 원격 임상시험에 적용 가능한 여러 임상시험 테크놀로지와 환경 변화에 대한 내용으로 보다 디지털화되어가고 있는 임상시험 환경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상시험을 둘러싼 환경 및 기술 변화에 대해서 잘 소개된 아티클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같이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임상시험 기술 생태계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내용을 읽어보고 국내 임상시험의 환경과 기술은 어떤지 나름대로 궁금한 질문을 드려본 내용을 함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아티클은 파마보이스의 사이트에서 확인을 했고요. 이 내용의 큰 틀은 뭐냐면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전하고 있고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서 업무 프로세스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바뀐 업무 프로세스에 맞는 적합한 사람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IT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인더스트리가 리서치를 진행하는 방식도 따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혼자 다 할 수는 없고 잘할 수 있는 어떤 파트너와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테크놀로지 에코시스템에서 테크놀로지 발전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드럭 타겟을 찾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이런 그 유전 데이터와 EMR 데이터를 컴바인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연구 혹은 어떤 프로젝트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리제너럴이라는 회사가 아이징어의 마이코드 커뮤니티 헬스케어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데와 EMR 데이터와 같이 협업을 해서 디스커브 EHR 프로젝트를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이 디스커브 EHR 프로젝트에는 지노믹 데이터와 EMR 데이터, 즉 지노믹 데이터와 피노타입 데이터가 컴바인드 형태로 데이터가 축적이 될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드럭 타겟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의 메시지는 어떠한 개인의 컴퍼니라거나 어떤 엔티티도 혼자서 이런 큰 데이터들을 창조하기는 어렵다라는 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이코드 디스커브 EHR 그 프로젝트를 보시면 여기서 키 메시지는 뭐냐면 마이코드 이니셔티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은 본인의 유전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그 사람의 EMR 데이터, 그 사람의 EHR 데이터도 동시에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전 정보와 EMR 데이터에는 주로 랩이랄지 혹은 뭐 ECG 혹은 어떤 행위를 받은 프로시저 그 다음에 뭐 클리니컬 아웃컴 뭐 이런 혹은 데모그래픽 이런 정보들이 다 제공이 되겠죠. 그래서 이 EMR 데이터 즉 피노타입 데이터와 지노믹 데이터를 컴바인함으로 인해서 항상 리서치 레디 모든 대상자는 거기 마이코드 이 프로젝트 디스커브 EHR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리서치가 진행되는 잠재적인 리서치 레디 서브젝트로서 작동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얼리 클리니컬 디벨롭먼트에서 빅데이터의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클리니컬 디벨롭을 했던 내용입니다.
센트렉시온이라는 회사는 바이오 엑셀이라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콜라보레이션해서 AI를 이용한 드럭 디벨롭먼트를 수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보통 컴퍼니는 하나의 드럭에 하나의 인디케이션, 이렇게 시퀀셜하게 드럭 디벨롭을 하는데 이 AI, 빅데이터 AI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동시에 몇 개의 인디케이션에 해당하는 드럭 타겟을 찾고 드럭을 디벨롭먼트를 시작을 했고 그 중에서 가장 시그널에 좋은 놈을 찾아서 계속 더 익스펜드 했다. 이런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볼버 AI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인데요. 이 시스템인데 바이오 엑셀에서 만든 이볼버 AI를 이용해서 드럭 디벨롭을 이렇게 동시에 한꺼번에 몇 개의 인디케이션, 몇 개의 타겟을 잡아서 진행한 예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실리코 모델링 시뮬레이션입니다. 스페셜 파퓰레이션에서의 도징을 결정하는데 특별한 임상시험 없이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약의 도징에 대한 어프로벌을 받았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슈의 타미플루가 1999년에 승인이 되었는데 처음에 승인이 되고 시코시아에 승인될 때는 1살 이상의 아이와 어른의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살 미만의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약을 어떻게 주어야 되지? 도즈를 어떻게 주어야 되지? 라는 내용이 인포메이션이 없었습니다. 이때 모델 베이스드 드럭 디벨롭먼트, 모델 인폼드 드럭 디벨롭먼트 과정을 통해서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2012년에 2주 이상의 이런 인펀트에 대해서도 도지를 할 수 있도록 어프로벌을 받은 예입니다. 이때 로슈는 서타라라고 하는 이런 클리니컬 파마콜로지 회사, 모델링 시뮬레이션 회사하고 서로 코웍을 해서 이 NDA 파일링을 했는데요. NDA 파일링 과정이 6개월 걸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모델링 시뮬레이션이 없었다면 로슈는 새로운 큰 임상을 인펀트에서 진행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링 시뮬레이션이 인실리코 모델링 시뮬레이션이 하나의 큰 테크놀로지 변화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이제 서타라가 했었던 그 내용을 자기 회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칠드런하고 어덜트에서의 어떤 모델을 파퓰레이션 PK 모델을 만들고 이 칠드런하고 어덜트에 대한 내용은 이미 정보가 있고 이제 인펀트에 대해서 인펀트의 피지올로지와 이 칠드런과 어덜트의 피지올로지 서로 다르지 않음, 또 하나는 PK적인 특성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이용해서 PK와 PD, 즉 익스포저 리스폰스 사이에 서로 콜레이션이 있음을 입증함으로 인해서 인펀트에 대해서 도즈를 찾았고 그 도즈에 대한 그 모델을 시뮬레이션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수용적으로 도징 가이드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임상 영역을 익스트라폴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트 셀렉션과 같은 셀렉션에 관련된 테크놀로지입니다. 머크가 WCG 사이트 피저빌리티 솔루션을 이용함으로 해서 이걸 사이트 피저빌리티를 자동화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사이트를 찾는데 8주에서 10주가 걸렸는데 이 피저빌리티 자동화된 피저빌리티 솔루션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3일 만에 이 참여 사이트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소개된 내용이고요. 그 외에 이제 데이터 아날리틱 테크놀로지로서 노바티스가 너브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는데 이 너브는 텀에서도 나오겠지만 뭐가 막 네트워크가 막 엮여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퀀텀 블랙이라는 회사와 콜래보레이션을 해서 350개 클리니컬 트라이얼로부터의 어떤 데이터들을 과거의 데이터들을 서로 컴바인했다. 네트워크를 여기서 다 커렉션하고 컴바인하고 하나로 뭉칠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노바티스 어떤 디시전을 내릴 때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각각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형태로 해서 볼 수 있음으로 인해서 더 좋은 디시전을 내릴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노바티스는 역시 또 트리
트리네트X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헬스케어 인스티튜션, 즉 병원에서 리얼타임으로 제너레이션 되는 클리니컬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넷 X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묶을 수 있었다. 즉 커넥션 전체를 다 묶어낼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노바티스는 MC10이라는 회사와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MC10은 무슨 회사냐면 이런 바이오 센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스킨에 붙여놓으면은 이 센서가 작동함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리얼타임으로 환자의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어떤 그런 툴이 되겠죠. 그래서 환자의 바이탈 사인, 액티비티, 포스처, 슬립, 그 다음에 EMG 이런 내용들을 리얼타임으로 수집함으로 인해서 환자의 어떤 그 변화를 감지하는 리모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자를 리모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웨어러블, 일종 웨어러블이죠.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드는 MC10하고 코어함으로 인해서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서 줄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이트로 모이는 인베스티게이션 사이트로 모이는 센트럴라이즈드 트라이얼 모델이 아닌 디센트럴라이즈드 트라이얼 모델을 구현할 수 있었다. 그래서 기존의 트레디셔널 사이트에서 환자의 집, 로컬 헬스케어 커뮤니티로 실제로 이렇게 분산시키는 그런 모델을 사용했다. 그리고 텔레메디신을 이용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비디오 컨퍼런스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었고 필요한 경우에 너스가 퍼슨의 홈으로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페이션트 센트릭 어프로치라고 하고 모바일, 텔레메디신, 웨어러블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인 형태의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테크놀로지로는 일종의 데이터로부터 테크놀로지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어쨌든 싱글암 트라이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그룹을 지금은 임상시험을 할 때 두 군 비교를 하기 위해서 컨커런트 컨트롤, 임상시험 내에 컨트롤 그룹을 두게 되는데 컨트롤 그룹을 두었을 때의 불필요함, 이제 일종의 듀플리케이션, 데이터 듀플리케이션이죠. 혹은 컨트롤 그룹을 두는 것이 굉장히 비윤리적일 때 이런 상황에서 컨트롤 그룹이 없이 싱글암 트라이를 함으로 인해서 컨트롤 그룹 외부의 익스터널 컨트롤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툴들이 나와 있고 이런 데이터로부터 나온 결과를 FDA가 뭐 승인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틱 컨트롤 암, 신세틱 컨트롤 디자인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트라이얼 서플라이즈 매니지하기 위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메이터데이터의 밸런스를 많이 쓰는데 테사로라는 회사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어댑티브 디자인의 트라이얼을 진행했는데 도징이라거나 코어 사이즈를 막 변경시켜가면서 복잡하게 서플라이 매니지먼트를 해야 됐었는데 그걸 메디데이터와 콜라보레이션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에 맞는 어떤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페이션트 인게이지먼트 테크놀로지, 즉 사이트리스 버추얼 트라이얼. 이제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도 리모트 트라이얼, 버추얼 트라이얼 나왔겠습니다만은 향후에 사이트에 방문하지 않는 버추얼 트라이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파퓰러해질 것이다. 결국 그러려면 웨어러블 혹은 리얼타임, 페이션트릭 이런 키워드들이 작동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파이자가 웨어러블 테크놀로지의 많은 부분을 사용하면서 IBM하고 같이 블루스카이 프로그램을 작동시켰는데 이 블루스카이 프로그램은 파킨슨병 환자를 리모트에서 생체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환자의 즉각적인 정보를 모으고 이걸 갖다가 편한 방법으로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툴을 같이 개발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총칭해 보면 디지털 바이오마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바이오마커는 환자로부터 오는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받아서
리모트에서 모니터링하고 그 내용을 바로 분석을 하고 어떤 타임라인 딜레이 없이 바로바로 디시전하고 바로바로 개발이 가능하고 이렇게 이게 클리니컬 디벨롭먼트 플랜이라거나 프로토콜에 이런 디지털 바이오모커 내용들이 미리 다 기술됨으로 인해서 임상시험 역시 그렇게 진행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릴리 역시 웨어러블 센서를 이용한 이런 파일럿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블루스카이의 파킨슨병 이외에도 다른 쪽으로 알츠하이머나 다른 쪽으로 넓혀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어러블 센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경우에 단순히 웨어러블 하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말로 하면은 환자로부터 오는 데이터. 결국에는 환자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어떤 그 메시지를처럼 환자가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임상시험의 환경이 많이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표현을 보면은 환자를 위해서 무언가를 디자인하는 걸 멈추고 환자와 함께 어떤 것을 디자인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션트 센트리스트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큰 어떤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스폰서가 실제로 어떻게 누구와 콜래버레이션해서 어떻게 본인들의 어떤 클리니컬 R&D의 그 효율을 높일 것이냐 이런 내용이었다면 조금 CRO에서 조금 가까운 내용으로서 이 클리니컬 인테그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E-소스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E-소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스에 적힌 걸 CRF에 옮겨 적는 형태가 아닌 사이트에서 적는 게 바로 소스이자 바로 CRF가 되는, 즉 EMR이 되면서 동시에 클리니컬 DB가 되는 형태로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과거에 페이퍼 CRF가 EDC에도 리플레이스가 일어났지만 실제로 행위 자체가 단순히 페이퍼 CRF에 옮겨 적는 것을 ECRF에 옮겨 적는 행위 이상의 사이트 입장에서는 다른 게 없었고, 여기서도 보시면 인베스티게이터는 역시 2번을 입력해야 되고 그걸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은 SDB를 위해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 되고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소스가 진행됨으로 해서 많은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파이자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데이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AI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CSR의 컨텐츠, 즉 CSR을 직접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소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더 보시면 소위 말하는 슈도니마이즈 데이터 엔트리, 이건 뭐냐면 사이트에서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 일본의 DDC 툴로 입력을 하면 그 데이터가 스폰서의 DDC DB로 들어가고 이게 3번 클리니컬 DB로 내려오고 CRF 온리 데이터만 CRF DB로 클리니컬 DB로 내려오고 전체 다른 데이터들은 인베스티게이터의 사이트로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러고 나면 페이션트 아이디를 붙여서 메디컬 리코드로 들어가고 하는 이 시나리오 1이 있을 거고, 시나리오 2는 2%와 같이 환자가 직접 포인트 오브 케어에서 직접 환자가 입력하는 경우에 그때는 DDC 툴로 들어오면 이 2%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인베스티게이터 사이트를 지나면서 필터링해서 DDC DB, 클리니컬 DB로 들어가고 DDC 툴로 들어온 데이터가 페이션트 아이디를 바로 붙여서 인베스티게이터 TMF에 들어오고 EMR 레코드에 들어오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노바티스에서 파일럿을 했었던 이소스 트라이얼의 이그젠플입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내용하고 똑같고요. 처음에 노바티스가 프로토콜과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를 셋업을 하고 클리니컬 DB를 셋업을 하고 이소스 벤더가 사이트에 이소스 셋업하고 결국 이소스에 들어온 데이터가 이소스 테이블릿을 통해서 결국에는 CRF 데이터 온리만 클리니컬 DB로 들어가고 나머지 것들은 다
필요한 EMR 데이터는 사이트로 남겨두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셨다는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HTTM의 CD스크 HTTM 같은 경우에도 HTTM을 기존의 데이터, EMR에 들어온 데이터를 HTTM 형태로 이제 변환하는 프로세스를 진행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때는 많은 시간과 리소스를 필요한데 그리고 이걸 변환하는 기관마다 다른 프로세스들을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AI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 변환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클리니컬 리서치 툴들이 많이들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레귤레이터리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 바이오 클리니컬의 RTSM, 그다음에 서타라의 심십이라고 해서 심십이 원래 있었는데 심십 억세스를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이렇게 기능들을 장착했다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매드넷 솔루션이 e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더 추가했다는 내용. 파렉셀이 패션 센서 솔루션을 추가했다는 내용. 시뮬레이션 플러스가 가스트로 플러스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했다는 내용. 비바가 다큐멘트 익스체인지 시스템을 채택했다는 내용. 개발했다는 내용. 이런 많은 그 업체 혹은 많은 어떤 CRO, 많은 IT 기관들에서 새로운 시스템들을 속속들이 많이 개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곰곰이 이렇게 그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메디데이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시스템 플러스 알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우리는 그러면 메디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메디데이터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 꼭 그렇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이걸 CRO 업무와 관련된 테크놀로지로 좀 구별을 해보면 우리가 좀 익숙한 것은 EDC, IWRS, RTSM 여기 좀 익숙하고요. CTMS, eTMF, 그다음에 RBM을 하기 위한 CSM, 그다음에 ECTD, 그다음에 eConsent 이런 부분은 좀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eSource 중에서 2%까지는 익숙한데 좀 익숙하지 않은 게 신센스 컨트롤러, 빅데이터, AI, 웨어러블 디바이스, 디지털 바이오마커, 텔레메디신, 그다음에 오토메이티드 피저빌리티, 그다음에 풀 eSource에 대한 내용은 좀 익숙하지 않아서 결국 이런 내용들이 조만간에 익숙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어떤 키워드를 모아보면 테크놀로지 입장에서는 AI, 빅데이터, 리얼월드 데이터, 그 다음에 디지털리제이션, 웨어러블, 그리고 나서 엔드-투-엔드 커넥션, 네트워크, 결국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가 있고 그 정보들을 잘 꿰야 된다. 꿰일 때 디지털화해서 굉장히 편하게 꿰야 되는 것들이 다 테크놀로지에 녹아있는 것 같고요. 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결국 프로세스가 효율화된다. 그 다음에 코스트 리덕션 시킬 수 있다. 효율화된다는 말은 데이터를 중복시키지 않는다. 또 하나는 불필요하게 사이트를 비지다거나 하지 않는다. 그리고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들을 수집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트 리덕션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동시에 데이터의 인테그리티가 깨지지 않고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임프루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형태로 업무 프로세스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고 그러려면 결국에는 혼자서는 못하는 것이고 콜래버레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콜래버레이션한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필요할 거냐? 새로운 롤, 새로운 잡, 새로운 엑스퍼티지가 필요할 건데 결국에는 엔지니어도 필요할 거고 결국에는 비즈닛이 많이 줄어들므로 해서 비즈닛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잡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방금 같은 내용들을 쭉 보면서 국내 임상시험의 환경의 기술 변화, 왜 어떠한가, 기술, 프로세스, 인력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국내 임상시험에서 적용하고 있지 않은 기술이 많은 것 같다. 이게 사실은 저의 경험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국내에서 개발되는 임상이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테크놀로지는 이미 앞서가는데 인식이라거나 업무 프로세스 및 규제 환경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완벽히 그러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크로놀로지컬한 어떤 그 에이지에서는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2021년이라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저걸 기술을 구현하는 나라와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 같은 임상시험 환경이나 기술의 시대에 또 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기술에 그렇다면 기술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인가 혹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필요하지만 아직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는 것인가 기술력의 차이인가 인식 문화의 차이인가 향후에 사용할 개연성이 있는가 사용할 개연성이 있다면 누가 리드를 하여서 저 테크놀로지 프로세스 피플에 대한 부분을 리드해야 할 것인가 일반화된다고 한다면 언제쯤 국내에 일반화될 것인가 만약 일반화되게 된다면 업무 프로세스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인가 그 업무 프로세스에 맞춘 어떠한 잡이나 롤이 생겨나고 또 없어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봤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계속 찾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나름 아티클에서 본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내용이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거기 링크에 나와 있는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완전히 업데이트된 내용은 아니지만 좀 2017년 아티클이기 때문에 몇 년 됐습니다만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임상시험 환경 기술 변화에 대한 아티클 소개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